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이광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어릴 적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를 무작정 찾아가 음식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찾아온 이 씨 할아버지를 중국집 주인은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10명이라면 힘든 주방 생활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 씨 할아버지는 타고난 요리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남들보다 서툴렀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부지런했던 이 씨는 결국 총주방장을 맡게 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어릴 적 꿈도 이루게 됐죠. 이 씨의 중국집이 신장개업하던 날, 이 씨는 힘들었던 옛 기억들을 회상하며 눈물에 젖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처음 중국집에 발을 내딛었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일을 한 탓인지 손목, 발목, 온 관절이 시큰거렸어요. 특히 이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병원을 꾸준히 다녀도 전혀 차도가 생기지 않는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디스크로 수술도 한 차례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서 늘 이 씨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주방일이니 한 번 안 좋아진 허리가 다시 좋아지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아침이면 가게 청소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이 씨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청소마저 직원에게 맡겨놓고 일하는 시간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랬던 이 씨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직접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꼼꼼히 바닥에 광택이 날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씨의 하나뿐인 아들인 종석 씨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종석이 왔니?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어서 앉아. 아빠가 요리도 다 만들어 놨거든. 바로 갖다 줄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이 씨의 아들인 종석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종석 씨가 늘 걱정인 이 씨였어요. 그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드디어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특별한 일은 없고. 내 결혼식장도 잡아놨고, 신혼여행도 예약해놨고, 이제 진짜 결혼식만 남았어요. 항상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희 결혼식이 다가오니 요즘 너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항상 엄마가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게요. 아들 종석 씨의 결혼이 다가오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 이 씨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10여 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졌던 이 씨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오니 더 간절히 그 빈자리가 느껴졌던 거죠. 오늘 종석 씨가 이 씨 할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 씨의 아내 숙자 씨가 있는 추모공원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에 어디 식당에 들려 같이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 씨가 만든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며 일부러 이 씨의 가게를 찾아온 종석 씨였죠. 보통 중국집 아들, 딸들은 중국 음식을 잘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종석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 아버지 이 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좋아하고 맛있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새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 씨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만큼은 그대로였죠. 특히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정말 좋아했던 종석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탕수육은 진짜 전국에서 소배 꼽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중국집 탕수육들을 다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종석아, 아빠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다. 우리 아들이 내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단다. 항상 고맙구나. 시간은 또다시 흘러 아들 종석 씨가 결혼을 한 지도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왕래가 잦았던 아들 종석 씨였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생기니 그 전처럼 이 씨의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딱 한 차례만 이 씨 가게를 방문했던 종석 씨였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겠지라며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 씨였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석 씨가 결혼할 때 30평대 아파트까지 사줬던 이 씨였거든요. 원래는 이 씨의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쓰려고 이 씨가 따로 모아놨던 돈이었지만 허리 디스크로 큰 고생을 하면서 가게를 더 크게 늘릴 생각을 접고 그 돈으로 종석 씨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깜짝 놀라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던 종석 씨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고마움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괘씸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런 티를 내면 속 좁은 부모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꾹꾹 참아왔던 이 씨였습니다. 그런 종석 씨보다 이 씨가 더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씨 가게의 종업원인 경재 씨였습니다. 어느덧 경재 씨가 이 씨 가게에서 일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봤던 이 씨였지만 끝까지 이 씨 옆에 남아준 건 경재 씨가 유일했죠. 워낙 힘든 주방일이다 보니 어느 날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 조금 기술을 배웠다 생각이 들면 감사하단 말도 없이 다른 가게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번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이 씨는 늘 경재 씨만한 직원이 없고 경재 씨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이 씨의 허리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이제는 거동마저 불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씨 가게의 운영은 경재 씨가 도맡아 해왔죠. 경재야, 앞으론 우리 가게를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너처럼 성실하고 요리에 진심인 사람을 못 봤어. 너가 괜찮다면 이 가게를 물려줄 테니 나 대신 쭉 운영해줬으면 좋겠구나. 저한테 가게를 넘겨주신다고요? 제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권리금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요? 너가 내 밑에서 일한 세월이 15년인데 자식 같은 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 가게만큼은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도 제가 그냥 덥석 받기에는 너무 미안해서요. 조금이라도 챙겨드릴 테니 제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난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없으니 그냥 가게만 잘 운영해주면 돼. 따로 독립해서 다른 가게 차릴 생각하지 말고 이 가게 물려받으면 따로 돈도 안 들고
기존 손님들도 있고 괜찮지 않니? 넌 그냥 지금처럼 가게 열심히 운영하고 그리고 너 같은 제자도 키우고 그래서 이 가게가 100년, 200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내 마지막 부탁이니 부디 거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를 물려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들께 더 맛있고 정성이 담긴 음식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늘 머릿속에 담아뒀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 씨의 허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게 일을 놓은 지 꽤 오래됐고 사실상 경재 씨가 주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대로 가게를 폐업하고 경재 씨가 돈 들여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이 씨와 평생을 함께한 가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랬던 게 이 씨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자기 밑에서 묵묵히 일해준 경재 씨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자 보답을 하고 싶은 이 씨였죠.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정확했던 이 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경재 씨는 본인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고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게는 항상 손님들도 붐볐습니다. 굳이 배달을 하지 않고 홀 손님들만 받아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죠. 가게는 더 바쁘고 붐볐지만 은퇴를 한 이 씨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매일 가게에 나가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줬고 단골 손님들과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이 씨였지만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큰 공허함을 느낀 이 씨는 다른 취미 생활이라도 가져보려 노력하고 경로당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니 그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종석 씨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꾸준히 왕래를 했더라면 그 정도로 외롭진 않았겠지만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런 이 씨에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생겼으니 바로 그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이 씨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 씨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아들 종석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씨가 밥을 사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 씨도 사람이니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용기를 조금 내어 이 씨가 먼저 아들 종석 씨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결심한 거 피일 차일 미룰 게 아니라 결심한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기로 했죠. 이 씨는 앞으로 아들 종석 씨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고 손주들도 돌봐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아들 종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종석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기 전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종석 씨는 여전히 이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아침 일찍 경재 씨한테
물려준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경제야 가게 운영은 잘 돼가니? 요즘 손님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몸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제 가게가 되니 더 애착도 가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몸이 이래서 거의 집안에만 있어. 외출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들 지경이거든. 병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걷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얼른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오신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고마운데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주문 들어온 거 먼저 손님들께 만들어 드리고 탕수육이랑 깐풍기 좀 만들어 줄래? 탕수육이랑 깐풍기요? 혼자 드시기엔 많지 않아요? 아니면 혼자 드실 수 있게 1인분씩만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1인분 말고 대짜로 만들어줘. 아들 집에 갈 거라서 말이야. 아들 종석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이 씨였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사들고 가려고 했죠. 아들 종석 씨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이 씨 가게의 탕수육이었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자신 가게의 탕수육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허리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아니야. 어차피 아들 집이라 해봤자 그리 멀지도 않은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많이 걷지 않아도 되고. 아,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랑 깐풍기 값이야. 이 씨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경재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신세진 게 얼마인데 저는 절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른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너한테 가게를 물려줬다고 공짜로 음식을 받아갈 순 없는 거 아니겠니?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탕수육이랑 깐풍기 합쳐도 6만 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두라니깐.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마. 항상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 씨는 음식값을 한사코 거절하는 경재 씨의 주머니에 5만 원권 2장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려는 경재 씨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며 아들 종석 씨의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종석 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설레임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요리를 보고 좋아할 종석이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강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들었고 너무 갑작스레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어느새 아들 종석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 종석 씨 집 앞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종석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아니, 아버님.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들 종석 씨가 아닌 며느리 지혜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인터폰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지혜 씨였습니다. 지혜구나. 종석이는 집에 없니?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음식을 사오셨다고요? 종석 씨는 지금 집에 없고 저랑 강호는 조금 전에 점심 먹었어요. 그럼 이따 종석이 오면 저녁에 종석이랑 같이 먹으렴.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어? 아버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집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한데 지금은 문 열어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그때 뵙던가 해요. 지혜야, 내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라도 좀 받아주지 않겠니? 집 안에는 안 들어갈 테니
너랑 우리 손주 강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그러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돼요. 음식은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가져갈게요. 몇 번을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 지혜 씨였습니다. 누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것까진 기대도 안 했지만 말로만 듣던 문전박대를 실제로 경험하니 이 씨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준 집인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뜻밖의 냉대에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 씨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지금 며느리를 혼내면 아들네하고 가까워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가지고 온 음식을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음식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종석이가 좋아하는 탕수육이랑 깐풍기 가지고 왔거든. 네, 아버님.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 가지고 갈게요. 본인한테 닥친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혹시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실수한 게 있나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이 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혹시 서운해할 만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적이 있어야 실수를 하더라도 할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한 후 지난 5년 동안 고작해야 한 번 만났던 게 다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가 보려는 본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좌절감도 몰려오고 의기소침해진 이 씨였어요. 본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문전박대까지 당한 상황에 여기 더 있어봤자 뭐 하겠나 생각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며느리 지혜가 보이더군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인사라도 한 번 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버님, 아직 집에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묻고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씨의 눈앞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씨가 사온 음식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온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니? 오래된 음식도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가게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야. 종석이랑 너랑 강호랑 먹으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라고.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님, 저 중국집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강호가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야 되겠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강호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종석이라도 먹으면 되지. 왜 아까운 음식을 버리고 있냐는 말이야. 내가 지금껏 참고만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아버님께서 안 참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폭력이라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씨는 정말 이런 행동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든 아들네와 친해져 보려는 자신의 노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성의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며느리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너희 그 집 누가 사준 거야?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누가 사줬냐고 묻잖아. 그야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사주셨죠. 근데 넌 그런 고마움도 모르니?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금수라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금수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버님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너도 시아버지한테 할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건 지혜 너 자신이니까 이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하고 있어. 아니,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식들 좀 버렸다고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저 종석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저 협박한 거 다 말할 거라고요. 그래, 종석이 오면 종석이한테도 얘기해놔. 넌 지금 이게 협박처럼 들려. 두고 보렴. 내가 진짜 저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 이 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씨의 사연을 듣고선 이 씨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문제로 부동산을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사준 집은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 이 씨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명의가 아들한테 넘어가 있으면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아파트가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 씨의 말에 부동산 중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집을 사주면 자식 명의로 사주는 게 보통인데 명의가 아직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니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선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아들 종석 씨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종석 씨 앞으로 집을 넘겨준다는 약속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종석 씨가 결혼을 했으니 명의를 넘겨주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때부터 종석 씨는 아버지 이 씨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으며 지냈던 겁니다. 이 씨 입장에선 그런 아들한테 덥석 명의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부동산에선 매수인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이 씨가 사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 씨였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로웠던 이 씨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레 자신이 평생 운영했던 중국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탕수육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어린 시절의 종석 씨도 생각이 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이 녹아있는 중국집에 가면 복잡한 머리도 왠지 편안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중국집에 도착하니 이젠 중국집의 주인이 된 제자 경재 씨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도 손님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모두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경재야, 오늘 학생들 단체 손님이 왔나 봐. 사장님 아드님 댁에 가신다더니 금방 돌아오셨네요. 오늘은 저희 가게에서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짜장면을 주는 날이거든요. 이 씨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 본인도 50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군부대의 군인들이나 동네의 결식 아동,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경제를 보니 정말 가게 물려주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지만 정말 내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는 마음속에 꺼져 있던 촛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고 힘 넘치던 시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던 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러곤 자랑스런 자신의 제자 경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야, 오늘 가게를 찾아주신 학생분들한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어. 어떤 선물이요? 여기 학생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 돈으로 탕수육을 다 돌리고 싶은데 가능하겠니? 손이 부족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사장님이 돈을 다 내신다고요? 경제 씨는 이번에도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몇 번이고 돈을 꼭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제 씨의 마음을 꺾지 못했어요. 주방은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씨는 정신없이 탕수육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런 경제 씨를 보며 이 씨는 경제 씨를 도와주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씨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며 이 씨를 말렸지만 이 씨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용히 옆에서 경제 씨를 거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완성된 탕수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러 이 씨가 중국집 홀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애타게 이 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저 종석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돌아가. 너하곤 더 할 말 없어.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를 혼내셔도 되고 자식이라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파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버지랑 저랑 그동안 쌓인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요. 아들 종석 씨와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이 씨는 집을 팔아도 좋으니 오해만을 풀고 싶다는 종석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길래 집을 팔아도 좋다고 하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종석 씨가 탐탁치 않았던 이 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도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못 드렸던 혼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몹쓸 짓을 한 이유가 있다고? 도대체 어떤 이유길래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지 한번 입으로 얘기라도 해봐. 저 사실 결혼하고 난 직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잘렸었다고? 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때까지 쭉 비밀로 해왔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지혜의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직장을 잃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우울증에 빠져 며칠씩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 믿고 저랑 결혼한 제 와이프 지혜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때 지혜 뱃속에 있던 강우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40이 넘어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 나오니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막노동이에요. 새벽이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일이 없어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돌아가면 아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공원에 앉아 그냥 시간을 보내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저희를 오해하게 만든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꼭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들 종석 씨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니 몸이 경직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아들이 참 힘든 상황을 겪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아들의 이런 아픔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이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괜한 오해를 해서 아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간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겪은 일이었죠. 종석아, 내가 부모가 돼서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 혼자 괜히 널 오해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아빠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 내 지혜한테 전해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겠니? 도저히 아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종석 씨는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 씨를 불러왔습니다. 지혜 씨는 왜인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이 씨는 순간 종석이와 지혜가 그 문제 때문에 다툰 것 같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종석 씨는 지혜 씨에게 직접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해버렸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종석 씨가 직장을 잃은 다음부터 뱃속에 강우가 있어도 계속 일을 하러 다녔어요. 물류센터에 가서도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정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종석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석 씨를 위로해주고 했어야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든 시기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 마음처럼 다시 예전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원하신다면 집 내놓으셔도 돼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생각하겠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씨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집까지 뺏으려고 든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달은 이 씨였죠. 가게를 방문한 학생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떠났고 이 씨는 텅 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아들네 부부를 불러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경재 씨에게 오늘 하루만 가게
문을 빨리 닫아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경재 씨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고 조용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자리를 비켜준 거죠. 이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들 종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을 다시 튀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몇 병 들고 왔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는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보곤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이 씨는 종석 씨와 지혜 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너희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든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이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닌 모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 씨를 배려해 지혜 씨가 차를 가지고 아침마다 이 씨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씨를 태워 종석 씨네 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지혜 씨가 보리를 보러 가는 날이면 손주 강호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죠. 아들 종석 씨의 입맛을 그대로 빼닮은 이유에서인지 손주 강호도 이 씨가 해주는 요리들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서 이 씨와 지혜 씨를 빵 터지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해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젠 세상 어느 가족보다 서로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 이 씨 할아버지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전박대도 당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음식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봤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자신도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으니 자식과 며느리가 서운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더 어른인 우리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면 아들과 며느리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합니다. 이 씨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부디 아들네 부부와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70살이 된 김복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가슴 속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저는 단조롭지만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큰 걱정거리 없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편한 노후 생활에 큰 장애물이 생겼는데 바로 하나뿐인 아들 민수의 결혼 문제였어요.
그때 민수는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니? 내 결혼식장도 예약해놨고 청첩장도 다 만들어놨어요. 내일부터 지인들한테 청첩장 돌리려고요.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내가 결혼할 때보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더 떨리는 것 같아. 민수의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과 저, 그리고 민수까지 온 가족이 모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래봐야 3명밖에 안 되지만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였던 민수의 결혼식이 다가오니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큰 숙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아들 민수와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저랑 윤경이가 집 살 때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들 윤경이랑 전셋집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집을 살 테니 돈을 보태달라고 했어요. 만약 저희 부부가 그럴 여유가 있었다면 민수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도와줬겠죠. 하지만 저희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으로는 당장 저희 부부 2명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여전히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사고 남편도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 저희 부부의 형편을 아들 민수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어요. 민수야, 엄마랑 아빠도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니? 하지만 지금 엄마 아빠 형편에는 슬프지만 너한테 집을 사줄 돈이 없어. 그래도 노후 자금 모아놓은 건 조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윤경이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윤경이 친구들은 다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부모가 집 사주는 게 당연한 거야. 윤경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든 너랑 윤경이는 너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노후자금 모아놓은 게 없냐니? 우리 노후자금 다 털어서 너희 집 사주고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이야. 남편의 호통 소리에 민수는 금세 풀이 죽어 고개를 떨궜어요.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저와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하고 마치 친구 같았던 민수였지만 여전히 저희 남편의 눈치를 보는 민수였어요. 항상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저와는 달리 저희 남편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결혼을 앞둔 지금까지 민수를 엄하게 대해왔거든요. 즐거웠던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냉랭해진 분위기를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시시콜콜한 농담도 해보고 일부러 웃으며 남편과 민수에게 말을 계속 걸어봤지만 한 번 냉랭해진 분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불편한 상태로 끝이 났고 민수는 결혼식 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 저 녀석 말이야. 앞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모아서 자기 능력으로 집을 살 생각을 해야지. 약해 빠져가지고 부모가 도와주기나 바라고. 하여튼 참 실망이야. 윤경이 친구들은 다 남자가 도와줬다고 하니깐 자기도 윤경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겠지. 오늘 전까지는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게 민수가 윤경이 눈치 볼 일이야? 그러면 왜 사돈댁에서 집을 사주지 그래? 사돈댁에다가 말도 못할 거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 말이야? 혹시 민수가 다시 그런 얘기 꺼내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줘. 아주 혼쭐을 내놓을 거니까 말이야. 민수와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대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일찍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남편도 몇 번이나 사업이 부도나서 참 힘든 시기들을 겪었지만, 늘 꿋꿋하게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지만 참 심지가 굳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 때문인지 남편은 늘 민수가 약해 빠졌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걱정했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경이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이 났고, 민수와 윤경이는 원래 예정됐던 대로 전세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저희 부부와 왕래가 잦았던 건 아니었지만 무소식에 희소식 나는 생각을 하며 잘 살고 있으니 연락이 뜸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 나름대로의 일상을 잘 즐기고 있었으니 딱히 민수가 연락이 없다고 해서 크게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늘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바람을 타고 비가 함께 흩날리는 그런 날씨였죠. 우산을 써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소용이 없었어요. 옷이 전부 비에 젖어들더군요. 함께 공원을 향해 걸어가다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이러니 산책하는 걸 하루 쉬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남편은 이 정도 비 오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며 자기 혼자라도 좀 걷고 올 테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며 별 생각 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던 남편은 예고 없는 심장마비에 그렇게 하늘로 떠나가고 말았어요. 처음 119로부터 남편의 호흡이 멎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얼떨떨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우울증에 걸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됐거든요. 병원도 가보고 약을 꾸준히 먹어봐도 큰 차도가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죠.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생각보다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자연스레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 한 명과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지금은 어느새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된 미숙이었죠.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부터 자식들 이야기까지 서로 안 나눈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미숙이는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부동산 얘기를 빠지지 않고 했어요. 늘 제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혹시 투자를 했다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던 저는 늘 망설이고만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남편이 따로 돈을 모아놨던 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함부로 쓰기엔 겁이 났거든요. 이 돈이면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혼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크게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복자야, 너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 혹시 크게 아프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모아놨던 돈을 다 병원비로 쓰게 되면 진짜 곤란해지잖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내야지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던 아파트 있잖아. 거기 지금 공실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 지금 사놓고 딱 10년만 기다리면 몇 배로 뛰어 있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봐. 정말이라니깐. 귀가 얇은 제 성격 탓인지 미숙이가 하는 말이 참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굳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이유도 없고 만약 미숙이 말대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받아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구매한 이후 한참 동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미숙이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몇 년만 묵혀두면 된다고 했지만 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 넣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니 마음이 많이 초조해지더라고요. 돈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을 지금이라도 다시 팔아야 하나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고민에 빠지니 저희 아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지금 집 내놔도 당분간은 안 팔릴거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입자도 생각대로 잘 안 구해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려고 하니 팔리지도 않고 당장의 생활비는 필요한데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잘 안 와. 민수라고 해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을 리는 없었어요. 민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 몇 초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 엄마, 저랑 윤경이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너랑 윤경이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네, 마침 저희 전셋집도 계약기간 거의 끝나가거든요. 집 비워놓을 바에야 차라리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사는 빌라보다 훨씬 깨끗하고 집도 넓잖아요. 민수의 말을 듣자 마음속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집을 엉망으로 쓸 염려도 없으니 일석이조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는 이번에도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러면 너랑 윤경이가 그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월세 좀 깎아줄게. 부동산에 내놓은 것보다 매달 10만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살아. 네. 월세를 받으신다고요? 저 엄마 아들 민수인데요. 월세 얘기에 황당해하는 민수의 반응을 보니 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월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민수의 말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더군요. 제 형편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형편이 좀 괜찮으면 너희한테 월세를 안 받을 텐데 엄마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몽땅 그 집 사는데 다 써버렸어. 당장 월세 안 받으면 다음 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공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저희가 굳이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집에 월세 주고 들어가는 거랑 그 집에 월세 주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월세 받을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월세를 줘야 엄마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갔지만 민수와의 생각 차이를 좁힐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지만 월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민수는 아들한테도 월세를 받으려는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별 다른 진전 없이 통화는 끝이 났어요.
아들한테도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부모가 돼서 뭐 하나 도와준 게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큰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그로부터 한 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다시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윤경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좋은 방법, 다른 해결책이 있어? 저희가 월세 안 내는 대신 엄마 모시고 살게요. 저희 돈으로 생활비 같이 쓰면 엄마도 생활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 내놓고 그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면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저희랑도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민수야, 그럴 수만 있다면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은데 윤경이가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윤경이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윤경이가 먼저 얘기 꺼냈거든요. 같이 엄마 모시고 살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요즘 세상에 자기가 먼저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이 흔치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구대 아들한테 월세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면 제가 앓고 있는 우울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사람이 그리웠던 저였거든요. 아들네와 같이 살기 시작한 한두 달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아침과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평범한 식사보다 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밥을 먹으며 같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아들이랑 며느리라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윤경이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그런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니 제가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줬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을 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저녁 준비도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물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집안일을 못하면 그날은 며느리 윤경이가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윤경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임신 초기에는 배도 불러오지 않고 입덧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큰 문제도 없고요. 하지만 윤경이는 임신을 하자마자 집안일에 손을 완전히 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니!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도 조금 전에 들어왔어. 오늘 같은 날에는 윤경이 너가 좀 해주면 안 될까? 평소에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하잖아. 지금 임신한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 아이고 아니고 민수 씨 아이예요. 어머니 손주라고요. 윤경아, 너 임신 소식 들은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잖아. 아직은 배도 안 불렀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니. 출산이 다가오면 당연히 몸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청소 정도 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니? 제가 몸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머니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실 것도 아니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민수를 임신하고 낳아본 엄마의 입장에서 며느리 윤경이의 얘기가
참 황당하게 들리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괘씸했던 건 윤경이의 태도였어요. 저한테 부탁하듯이 얘기했으면 저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 얘기를 하니 저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와의 갈등도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수가 부산으로 장기간 출장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저와 같이 집안일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대신 도와주니 불만을 속으로 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던 민수가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고 나니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어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진짜 제가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요, 정말. 아니, 윤경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뭘 잘못했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청소는 좀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임산부한테 지금 이 먼지들을 다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 내가 조금 전에 청소했는데 내 눈엔 먼지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먼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식탁 아래를 쓱 긁더니 묻어나온 먼지를 제 눈앞에 갖다 대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왕 청소하실 거면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니께서 청소하실 때 똑바로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입을 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윤경아, 식탁 밑에를 그렇게 손으로 긁으면 당연히 먼지가 나오지. 청소할 때마다 식탁 밑부분까지 다 청소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어머니께서 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혼몸이었으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저도 민감하다고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하렴. 다시 청소해 놓으면 될 거 아니니? 왜 꼭 2번씩 일을 하세요? 처음 할 때 잘했으면 2번 일하실 일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와 다툼이 생겼어요.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요구였거든요. 청소업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진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며느리의 요구들은 임신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끝을 모를 만큼 심해졌어요. 입덧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이 국에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입덧 심한데 자꾸 헛구역질이 나오잖아요. 윤경아, 너가 오늘 입덧 심하다고 점심도 안 먹고 공복인데 갑자기 음식을 먹으니깐 그런 거야. 입덧이 있더라도 굶지 말고 조금씩은 음식을 먹어야 해. 지금 저를 가르치려고 드시는 거예요? 제가 왜 점심을 굶었겠어요? 도저히 어머니께서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굶은 거예요. 저를 좀 배려해서 음식 만드시면 어디 덧나요? 너가 요즘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네가 평소에 잘 먹고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만들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서운하지. 아, 필요 없고 제가 다음날 뭐 먹을지 전날에 미리 다 적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제가 만들라는 음식만 만드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젠 도저히 저도 참고 사는데 한계가 왔어요. 마음 같아선 며느리의 저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싶었는데 어느새 출산이 가까워졌으니 이때까지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자 싶었죠. 출산만 하고 나면 그때까지 제가 말 안 하고 꾹 참아왔던 얘기들을 모조리 쏟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출산이 임박했고 걱정이 됐는지 사돈댁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민수도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집에 왔고 사돈댁까지 집에 오니 모처럼 집이 활기를 띠고 붐볐어요. 사람이 북적이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국이랑 갈비 좀 더 갖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갈비가 엄청 맛있으시대요. 갈비가 맛있으시대?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얼른 갖다 줄게. 그래도 사돈들 오신다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음식이 남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 나물이랑 호박전도 더 갖다 주시고요. 갈비찜도 뼈 말고 고기 많이 붙어 있는 부분으로 다시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가져다 주신 건 뼈밖에 없더라고요. 사돈이 우리 집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자리에서 한 번 안 일어서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밥을 먹는 도중에 몇 번을 일어났는지 몰라요. 고기 갖다 주고 나물 갖다 주고 온갖 심부름들을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사돈들 앞에서 저를 정말 식모대하듯이 대하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사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오늘은 반드시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두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임신을 한 몸이고 내가 너를 배려해주고 있지만 오늘 너가 한 행동들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이죠. 지금은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다가 사돈들도 왔는데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화를 꾹 눌러 참고 반찬을 더 갖다 주러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엄마 오는 김에 물도 좀 갖다 줘요. 아, 그리고 젓가락도 하나 다시 갖다 주시고요. 정말 사돈네가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아들 민수마저 저를 식모 취급하는 걸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김민수, 박윤경, 너희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이 70이 다 된 이 엄마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식모야? 내가 이 집에 종노릇하러 왔어? 너흰 어떻게 발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저를 사람 대우도 안 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내자 다들 깜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신 건데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사돈네는 손님이고 나는 뭐 하인이야? 너희는 상전이고 나는 하인이냐고. 오늘뿐만이 아니야. 윤경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내가 얼마나 참아온 줄 알아?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니, 어머니. 그럼 지금 만삭인 제가 움직일까요? 당연히 어머니께서 하셔야죠. 만삭이라도 걸어다닐 수는 있잖아. 그리고 너가 만삭일 때만 나한테 그렇게 대했니? 임신 소식 들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행동했잖아. 내가 이 집에 너희 심부름 해주러 온 줄 알아?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윤경이가 조금 있으면 출산인데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겠어요? 그럼 민수야,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니? 이 늙은 엄마가 이렇게 하대받고 있는 걸 보면 네가 아들이라면 나보다 먼저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들과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자 가만히 지켜보던 안사돈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며느리 윤경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깥사돈한테도 이런 개만도 못한 대접받고 가만히 있을 거냐며 얼른 따라 나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윤경이가 시모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길 바라는 거야? 당신 딸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아니 여보, 그래도 이렇게 윤경이 데리고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애들 이혼시킬 것도 아니고 대화로 잘 해결해보면 안 될까? 시끄러. 당신은 애 아빠가 돼서 딸 편을 안 들어주고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모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딸이 이런 대접받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어. 지금 애 배부른 거 안 보여요? 그럼 당연히 당신이 우리 딸 대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오늘 한 번만 이랬으면 내가 말도 안 꺼냈을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그리고 당신이 진짜 딸 부모라면 지금 딸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식모도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당신네들 밥 먹는 거 서빙이나 하고 있어야 돼.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도 어제부터 다 내가 혼자 준비한 거야. 상 차리고 수저 놓는 것도 나 혼자서 다 했고 오늘 밥 먹다가 10번도 더 넘게 일어났어. 근데 그걸 보고도 너희 딸 편을 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손님인데 당신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손님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휴, 진짜 딸집에 왔다가 봉변을 다 당하고 가네. 뭐라고? 딸집, 여기가 너희 딸집이야? 그럼 우리 딸집이지 당신 집이야? 그래, 내 집이야, 내 집.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라고. 지금까지 이 집이 딸집인 줄 알았나 봅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니 안사돈이 몹시 당황해 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월세도 안 받고 너희 딸 살게 해주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해? 지금 당장 너희 딸 데리고 나가. 거기 바깥 사돈도 빨리 따라 나가세요. 진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1분 만에 나가라고요. 아니 엄마 그렇다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쫓아낼 것까진 없잖아. 내가 먼저 쫓아냈니? 자기가 먼저 윤경이 손잡고 나가려고 했잖아. 그런다고 진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윤경이 나가면 나랑 엄마랑 둘이서 이 집에서 살아라는 말이야? 그런 말이냐고. 그래, 너 말 한번 잘했어. 넌 엄마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윤경이 편 들고 사돈들 편을 드는 거야? 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 너도 같이 나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으니까 너랑 윤경이 모두 짐 싸서 나가. 아니 엄마 지금 잠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다 내쫓으면 어쩌자는 거야? 잠시라고? 잠시? 내가 참고 지낸 게 몇 달인데 잠시라고? 너도 지금 짐 싸. 너랑도 더 할 말 없어. 야, 박윤경, 너 빨리 너희 엄마 손잡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지금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를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윤경아, 엄마랑 같이 가자. 진짜 더러워서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리고 당신 집이라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당신 아들 이혼당하면 다 당신 책임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 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 빌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알겠어? 자기가 먼저 딸 손을 잡고 집에서 나가려던 안사돈은 지금 여기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2번 다시 당신 딸이 이 집에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는 제 말을 들으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나면 저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망설이는 며느리 윤경이의 손을 잡고 결국 제 집에서 나갔어요.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저는 진이 다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다 아들 민수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집을 나가려는 사돈과 며느리를 끝까지 붙잡고 밖에까지 따라 나가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거친 호흡을 가다듬더니 한숨을 푹 쉬고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엄마 속이 시원해. 나랑 윤경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린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야? 민수야, 네가 집에 없는 동안 윤경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가 알기나 해.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오늘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저는 우리 아들 민수에게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당해왔던 일들을 샅샅이 얘기해 줬어요. 청소 문제로 정말 저를 쥐잡듯이 잡아댔던 이야기부터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입덧이 생긴다고 저를 비난했던 일들, 그리고 메모지에 집 청소와 화장실 청소하는 법,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적어줬고
저는 숙제를 검사받듯 하루에 몇 번씩 며느리한테 검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TV를 보고 있었던 사실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자기가 문제였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번만 며느리를 용서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죠. 너도 잘한 게 없다고요. 오늘 너도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엄마를 도와줬냐고요. 음식이야 너가 원래 잘 못하니 엄마가 만들었다 치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상에 갖다 놓길 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상을 펴기를 했는지 수저를 갖다 놓길 했는지 음식을 먹는 내내 며느리가 날 부려먹는 걸 보고 네가 나 대신 한 번이라도 움직인 적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더군요. 진짜 아들이랑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을 생각이냐고요. 아들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길래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지금 엄마랑 얘기가 다 끝나면 짐부터 싸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경찰까지 불러가면서 널 쫓아내기 싫으니 알아서 나가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제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길래 제가 대신 아들의 짐을 가방과 박스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서 있던 아들은 제가 결국 경찰에 전화를 하자 모시기는 척 집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큰 박스들을 몇 개 구해와서 며느리의 짐을 다 담았고 사람을 불러 사돈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보냈어요. 물론 아들 짐도 사돈댁으로 전부 보냈고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안사돈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사돈 어제는 제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실수를 조금 했나 봐요. 제가 일단 우리 윤경이 엄마니까 무작정 딸 편을 들었는데 제가 사돈께 큰 실수를 했네요. 아니 갑자기 말투가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어제는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잖아요. 어제는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윤경이랑 집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었는데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사돈만 괜찮으시다면 만나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윤경이한테 못 들으신 얘기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럼 일단 오늘 저희 집에 도착한 윤경이 짐을 다시 반송시켜도 되겠죠? 짐을 많이도 보내셨더라고요. 아니요, 반송시키시면 그대로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 짐도 그쪽에 도착했을 텐데요. 제가 민수랑 윤경이 시종 노릇했듯이 안사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 사과 받아들일 마음 없으니 저한테 전화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월세를 안 받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던 월세도 윤경이 앞으로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이후로 안사돈은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윤경이가 다시 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 이때까지 안 받고 있던 월세를 갑자기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폰에 문자가 왔다고 알림이 뜨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제가 너무 모질게 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지만 제가 며느리한테 오히려 심호짓을 당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꾹 참고 지낸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스스로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당하고만 사시지 마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꼭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니 사람을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나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혹시 그런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도 용기를 내서 며느리와 사돈을 용서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행동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